네. 신석호 박사님이 발표를 그 몇 가지 추가할 사실상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러시아 대전략입니다. 러시아는 대전략이 있을까? 제가 보니까 있기는 있는데 이 전략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원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러시아의 지금 희망은 제일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우크라이나를 승리하고 속국이 만들고 우크라이나 일부는 속국으로 만들고 일부는 합병하고 일부 지역을 합병한 다음에 옛 소련 지역에서 100원 세력으로 만들고 나중에 말씀하시는 대로 G2 말고 G3 체제를 만들 꿈꾸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능할까? 의심이 많습니다. 첫 단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때 승리하기 어렵고 제가 보니까 최신 가족을 보고 특히 미국의 태도 때문에 러시아가 이길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기본으로는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단결 이야기가 많지만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그냥 듣기 좋은 말밖에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배울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공약을 얼마 정도 믿을 수 있을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나 세 번째 과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지만 러시아의 자원, 러시아의 경제력, 또 국제관계 변화를 감안하면 이것은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있다는 게 확실하지만 둘째로 로북 관계 문제입니다. 박 대사님, 박근벽 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박 대사님처럼 제가 보니까 로북 관계는 지속 가능한 관계가 아닙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경제 교류를 활발해질 시도는 몇 가지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적어도 3번 80년대 중엽 85년 2000년대 초 2000년 2014, 5년 그리고 지금 다시 해요. 그리고 제가 박 대사님과 조금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본에는 제가 보니까 북한 체제가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러시아 경제와 북한의 경제는 문제이다. 러시아 경제는 러시아 경제에서 북한이 국제 시장에서 잘 팔 수 있는 수출 항목에 대해 수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경 노동은 그렇지 않아요. 노동자들은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북한이 수출 항목이 무엇입니까? 석탄의 피라탐, 지하자원, 수산물, 경공업 제품이다. 러시아는 수요가 없다. 경공업은 조금 있는데 복잡한 얘기는 아마 거기에서 제조 때문에 그냥 경력을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재 문제도 있고 구조 문제도 있는데 러시아는 제가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다음에 북한과의 관계, 경제 무역은 북한과의 경제 교류는 다시 많이 줄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수준, 예를 들면 매년 수억 달러 정도, 이만큼 중국에 비하면 10분의 30분의 1 정도로 급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알 수 없죠.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이분 저도 몰라요. 네. 북한 코로나 위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북한 위기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북한을 알기 시작한 지 확실히 40년 됐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멀지 않은 미래에 꼭 무너질 이야기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네, 20대부터 지금 60세 있는데 계속 듣고 있어요. 여기는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지난 90년대 초부터 지난 35년 동안 북한 체제는 어느 날만큼 튼튼한 적이 없다. 제일 중요한 평가는 무엇인가? 90년대 초부터 처음에 일적 미들만한 미국 동맹 국가이다. 이 나라는 소련이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대립 때문에 북한에서 그 혼란, 위기를 허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대북 지원을 거의 조건이 없는 대북 지원을 앞으로 미국과의 대립 때문에 중국은 대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운이 좋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은 자신의 아버지와 달리 예를 들면 sve국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하니까. 제일 마지막에 김주애로 알려진 소녀 문제. 진짜 이름인지 모르지만 김주애라고 합시다. 제가 보니까 조금 제가 신 박사님과 동의할 수 있는데 건강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특히 아들이 없거나 아들이 있어도 문제가 있는 아들이면 그는 어쩔 수 없이 여자를 후계자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제가 보니까 어떻게 페미니스트 경향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면 최성희 장관님은 현성월, 김여정도 사실상 산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북인민군 장성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익숙시키기 위해서 이미 이렇게 어린 시절 때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문제도 남존여비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2년 11월에 한국 국방영을 전면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예연구위원으로 지금 있고요. 제가 퇴직 이후는 제가 지금 부산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백승주 회장님께서 북러관계 요번에 중요한 점이 있으니까 좀 오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발해서 잘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막상 오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박노벽 대사님들을 갖고 계신 신숙호 박사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가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토론을 주로 할 것은 신조약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신조약을 맺게 된 북러관계 발전의 도움이 뭘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논의가 돼서 그게 과연 그러면 북러관계가 발전은 국중관계를 생각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대국 방향을 어떻게 좀 이끌어 나가야 될까 하는 정도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러 신조약이 처음 발표됐을 때 우리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소련의 냉전조약과 똑같다. 읽어보면 비슷하더라고요. 23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61년에 맺은 조약은 조소 우호적으로 한 6조 정도. 그리고 2000년에 맺었던 건 한 12조 정도 되는데 23조나 방대한 분량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관계가 더 강화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특히 무력 침공에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다라는 말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61년 7월에 조소간 오협령 상호원조조약 제1조에 나온 거다고,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4조에 나온 거하고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이제 거의 동등관계를 회복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났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조금 너무 오버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첫째, 이 조약을 갖다가 체결하고 나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입장이 너무 상이합니다. 북한은 동맹의 복원이라는 동맹 이런 말을 써왔거든요. 그리고 마치 자동 군사 개입이 있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보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조약을 체결한 날 외교부 정부니 외교부 그 사이트나 이런 데서 정부 차원에서 절대 올리지 않았습니다. 정부 내용을. 정부 내용을 올리지 않고 오히려 뉴스 시간에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통해서 이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완전히 북한과 러시아의 입장은 다르다는 거죠. 조약. 또 하나 61년 7월에 있었던 조약과 지금의 얼마 전에 맺었던 조약을 갖다가 비교해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생각해 드리고 있습니다. 61년에 맺었던 조약에 대해서는 상호 지체 없이 모든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다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본 거 보면 유엔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유합니다. 러시아 연방이 어떤 법으로 북한을 지원할 것인가, 전시에 이런 게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요? 과연 그렇다 그러면 뭐 러시아 연방은 헌법이라든가 구소련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법으로 그런 불안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이 새로운 조약이 러시아와 북한이 바라보는 입장이 굉장히 상이하다. 누가 과연 이걸 갖다 이용하려고 마음먹었을까? 누가 이 조약을 빨리 체결하자고 얘기했을까?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왜 지금 러시아와 북한이 그렇게 협정을 맺고 그렇게 발전을 갖다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역시 이거는 뭐 상호 토론이나 뭐 논의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특수성이죠. 예를 들어서 소련의 재래식 무기를 북한에서부터 조금이라도 제공받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좀 관계를 갖다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전쟁이 없었으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 생각에. 그렇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특수성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랑코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쟁이 끝나고 약간의 중요한 시기가 지나게 되면 러시아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은데요. 북한이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러시아는 굉장히 대한민국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해 듣기로 2010년에 메드베제프 대통령 시절에 해외 공관장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지목을 해서 대한민국에 주목하라라는 어떤 그런 발언을 하고 있어요. 한국은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실제로 삼성이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러시아 내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좋아하는 외국 회사 랭킹에서 9년간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었고요. 애플도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니고 삼성이 9년간, 그는 그리고 LG가 한 7위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우리 어디 관광 쪽에서 그러는데 대한민국을 갖다가 좋게 보는 국가 순위를 15개국을 갖다가 이렇게 선정해서 보면
러시아가 항상 대한민국을 가장 선호하는 국가 이름을 모르나 이런 정도 나라를 북한하고 같이 지급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북러 관계가 지금 급격하게 발전했다. 좋습니다. 급격하게 발전했지만 그 배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지 러시아가 북한에 더 이상 매력을 느껴야 될 것들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제가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북러 군사 협력의 수준이 얼마큼 올라갈 것인가. 배 회장이 기획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에 우리 북러 관계 같이 연구하시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둘이서 그저 연구를 하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백승주 회장님이나 저는 그 한편에 느꼈을 때 러시아가 북한 같은 군사전력 지원을 해준 것은 지금은 예전에 소련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적어도 준다, 주지도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준다 하더라도 한반도하고 이 동북아에서 전략적 균형이 깨지지 않는 상황을 원하는 것이 이런 전략적 균형이 깨지는 걸 갖다 무척 싫어하는데 왜? 후소련 해체 이후에 서방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았지만 동쪽은 그래도 평온했지 않습니까? 국경선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쪽이 조용해야 서방이 대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군사 협력 수준을 갖다 높여서 한반도의 긴장을 갖다 고조시킬 만한 그런 짓들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제 생각입니다만 북러 군사 협력은 러시아가 차라리 휴물로 주고 말지 여러 가지 석유라든가 무슨 다른 거 주고 말지 군사 무기를 갖다가 제공이라는 건 쉽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러 관계 발전이 그 북중 관계에 어떤 미친 영향, 여기 이제 아까 우리 그 신 박사님께서 하여튼 어떤 분의 말씀을 인정하셔가지고 미국 분인가요? 북중러 관계가 오히려 그 해쳐질 수.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전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저널리즘에서는 북중러 삼각협력 말씀하는데 북중러 삼각협력이 우리 한미일 삼각협력과 비슷한 겁니까? 수준이? 저는 한 번도 북중러 삼각이라는 걸 갖다가 목격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 저널리즘에서는 북중러 삼각협력이에요. 북중러 그 세 나라가 고위급 회담을 해봤습니까? 군사훈련을 했습니까? 정상회담을 했습니까? 아마 6.25 때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북중러 삼각협력이라는 걸 밑도 끝도 없이 해서 중국이 좀 삐질 거다. 러시아하고 지나니까. 그게 마치 사실같이 보도가 되는 그런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한국 교수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역시 러시아는 북한에 관심이 없지만 중국은 그래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북러 관계의 발전에 대해서 신경 쓸 여유도 없고 어쩌든지 그렇다고 북한이 잘 사는 걸 바라지도 않죠. 중국이. 그러니까 찔끔찔끔 나온단 말은 체제 유지 정도만 할 수 있는 잘 살아도 골치 아프니까 연명을 시켜주는 정도죠. 그런 정도로 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중국하고 북한과의 관계가 북러 관계 때문에 훼손이 된다는 건 제가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이제 대응을 하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는 문제.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상황이 다양하게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가 조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랑코프 교수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실은 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겠지만 쿠르스크의 러시아 본토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공격받았다. 대단한 큰 전과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동부전선이 더 급한데 그 병력을 2만 명이라는 적해군을 빼내가지고 쿠르스크를 간다고요? 쿠르스크는 대평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울의 1.6배를 우크라이나군이 점령을 했다고 하는데 후르스크는 서울의 약 50배 정도의 면적이에요. 그 50배 면적의 인구는 44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지역을 탱크로 몰고 가서 점령을 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다리를 3개 부수었는데 그것이 자기들이 진격을 하지 않겠다는 하나의 반증이죠. 지역을 지켜야 됩니다. 지역을 지키기는 더 힘들죠. 러시아는 그쪽에서 탈환할 거라고는 지금 어떤 군사작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통일전선에 공세를 강화하고 있죠. 키르키우를 뺏긴다? 그럼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북러 신조약이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이걸 우리가 폐기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렇지만 유명무실하게는 만들 수 있죠. 1조부터 23조까지 다 세밀하게 봐도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건 경제 문제인데 경제 문제로 협력할 문제가 거의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러시아는 국제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제재가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경제라든가 문화, 사회적인 접촉을 계속 이어가면서 향후에 끝날 러시아와의 협력이 우리한테 과연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 갖다 좀 냉정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그 책을 한 권 잠시 가져왔었는데 요즘 이거 많이 봤습니다만 제3차 세계대전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에마니엘 토드로 프랑스 학자가 쓴 책인데 일본에서 10만 부가 발견된 베스트셀러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서방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실주의적인 정치 감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현실주의적인 정치 감각하고 미국의 현실주의적인 정치 감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의해서 러시아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협력을 해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 그리고 한반도 관계 발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폭넓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